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남편이 검사였던 시절과 대통령이었던 시절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불과 41일 만에 구속된 건데요. 김 씨는 끝까지 몰랐다,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심사 막바지 발언 기회를 얻은 김건희 씨는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1분가량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부의 검토.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정 무렵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씨의 의혹에 실체가 없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상 입증된 겁니다.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신문 과정에서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익을 6대4로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의 김 씨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가 제시됐지만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통화 음성이 존재하는 명태균 게이트의 공천 개입 의혹 역시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인삼차에 대해서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하지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가 제시됐고 노트북 초기화, 휴대폰 교체 등의 수상한 정황까지 겹치면서 법원은 김 씨의 해명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42일 만에 김 씨를 구속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하면서 다른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일반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남편과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감된 김 씨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구로구의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소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른 곳에 수용하게 해달라는 교정당국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김 씨의 수용 번호는 4398입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용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당시 입었던 검정색 사복 대신 연녹색 미결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겨 영치한 뒤 본격적인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머물게 되는 독방은 2평 남짓입니다.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합니다.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 시간이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예정입니다. 운동 또한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받던 경호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제 김 씨의 신병 관리는 교정당국의 몫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앞으로 매끼 1,733원의 단가에 맞춘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와 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씨는 건강 문제로 아직 구치소 내에서 식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어제 영장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물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김 씨는 무슨 의미인지 누구한테요? 라고 오히려 되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는데요. 하지만 준 사람의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까지 공개된 마당에 구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준비한 전략은 특검 1차 출석 조사에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몰랐을 뿐더러 전주 역할 자체가 주가 조작에서 핵심은 아니라는 논리를 준비했고, 특검이 실물을 아직 찾지 못한 통일교 측의 선물에 대해선 특검이 제시한 인삼 선물 감사 인사 녹취가 오히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물은 액상차인데 김 여사는 인삼 가루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선물을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 것일 뿐이란 논리였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선 홍콩에서 사 어머니한테 선물했다가 나토 순방 때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이 공개되면서 방어 논리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영장 청구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며 기습 제출로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고, 특검은 전후 경위도 모두 심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한 진품과 가품 바꿔치기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청탁을 목적으로 목걸이를 건넨 거라면 자신들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도 나온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결국 법원은 김 씨의 진술보다 서희건설 측 증언의 신빙성에 무게를 더 둔 걸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사유엔 증거인멸 염려가 적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장 전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걸 크게 문제 삼진 않지만 다른 이의 진술과 엇갈릴 때 타인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증거 인멸 사유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목걸이뿐 아니라 수천만 원대의 브로치와 귀걸이도 줬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귀금속을 건네면서 검사 출신 맞사위 인사청탁도 했다는데요.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6천만 원대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특검에 털어놓았습니다. 이 회장의 자수서엔 한 달 뒤인 2022년 4월 김 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와 2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도 건넸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가 장신구들이 전달된 뒤인 같은 해 6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바로 이 무렵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에서 김 씨는 서희건설 측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특검은 민주당이 목걸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미 불거지고 나서야 김 씨가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인사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희건설 김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신구를 구매할 때 회사 돈이 들어갔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목걸이를 돌려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이봉관 회장을 상대로도 정확한 목걸이 전달과 반환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근 전 실장은 MBC 취재진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명품 목걸이와 시계, 디올백 등을 받았다는 장소는 모두 자택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곳이라 비하하며 굳이 청와대를 떠났고 장소 등을 핑계로 제2부속실도 두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면 사람들 눈을 피해 개인 사무실을 창구처럼 쓰면서 자기 회사 직원 출신들에게 은밀한 심부름을 시키며 온갖 일에 관여하고 뇌물까지 챙기기 위한 속셈이었던 걸까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9월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최재형 목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왜 세우세요?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디올백을 받은 장소는 김 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김 씨가 2009년부터 운영해온 전시 기획사로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김 씨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해왔습니다. 김 씨가 문제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구매자와 만난 장소도 이곳이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시계 구매자인 서모 씨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씨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김 씨가 자신이 찬 시계를 보고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바쉐론 시계를 샀다는 겁니다. 구매한 시계를 김 씨에게 건넨 장소 역시 코바나 사무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바나 사무실로 서 씨를 안내한 건 유경옥 전 행정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김 씨 선물용으로 마련한 샤넬 가방들의 전달 통로로 지목된 인물로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입니다. 디올백과 바쉐론 시계가 전달된 장소,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물 모두 코바나 컨텐츠를 거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바나 사무실이 영부인 선물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김 씨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g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사무실. 특검 관계자가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21g은 바로 지난 2022년 4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g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21g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18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무려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작 의혹의 핵심인 21g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도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도 끝까지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특검은 21g은 물론 감사원과 김 전 비서관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21g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 씨가 김건희 씨 선물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씨의 수행비서가 교환하러 갔을 때 조 씨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저 공사 의혹 외에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한 단서도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사업가는 김 씨로부터 대통령실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 남편과 인사권 그리고 공천권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던 말은 허언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요청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 건넨 서모 씨.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할인받아 3,500만 원을 본인이 냈는데 김건희 씨로부터는 현금 500만 원만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았고 이후 서 씨에게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실 인사와 운영에 개입한 셈입니다.
영부인이 되기도 전부터 김 씨의 입김이 국민의힘 공천까지 광범위하게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석열 씨와 마치 한 몸인 듯 공천을 언급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 출마에도 실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김 씨로부터 김 전 검사가 돼야 한다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전화가 와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박한수 지사, 윤한홍도 김상민이가 되는 게 좋겠다. 명 씨는 김건희 씨가 남편과 인사권, 공천권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면서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 쌍무지개를 가리키며 김 씨에게 대통령이 2명이라 그렇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인선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권. 실제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코바나 컨텐츠에서 자신과 함께 일한 직원들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도록 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인 김건희 씨까지 구속되자 국민의힘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부터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사필 규정, 인과응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을 넘겨 김건희 씨의 구속이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사필 규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침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이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며 김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플러스 알파가 기존 의혹보다 커지고 있어 특검의 기한과 인력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50일 수사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쏟아지는 의혹은 기한 없는 상설 특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반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의 수사가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안타깝다라는 짤막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부부가 이제 같이 구속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여기에다 정치 보복, 별건 수사라는 반발부터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나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보수 진영의 복잡한 심경이 오늘 하루 국민의힘 안팎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계속돼 온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복잡한 수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특검이 내일부터 곧바로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고요? 네,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내일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김 씨 측은 내일 이후 진행될 소환에도 응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가 동력을 얻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영장에 기재된 3가지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혐의는 증거와 진술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특검이 오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업체와 또 감사원을 압수수색했고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수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첫 강제 수사에 나선 대통령실 관저 특혜 의혹도 대표적이고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혜성 씨의 신병도 확보해서 지금 이틀째 조사를 했습니다. 네. 또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조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청탁하며 건넨 걸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실물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전 씨는 물품 행방을 안 밝히고 잃어버렸다는 진술 등으로 일관해왔는데 특검에선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윤 전 본부장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출석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고가품이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행방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를 대신 사다 줬다는 서모 씨는 오늘 MBC에 시계값 3,500만 원 중 500만 원만 김 씨에게 받았고 나머지는 김 씨 인척에게 받기로 했다고 새롭게 털어놨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것도 특검의 과제인데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로 박성군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의혹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 씨가 대선 캠프를 꾸리는데 윤 전 대통령과 인사권 또 공천권을 5대5로 나눠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실 김건희라는 이름에 대한 경고음은 윤석열 정권 시작 전부터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은 금기였고 영린이었습니다. 김건희 구속이 갖는 의미를 김희웅 논설위원이 분석해드립니다. 그는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할 때, 구치소에 갇히기 전 마지막 항변에 나설 때도 그랬습니다. 검은 옷은 그러나 견고한 거짓을 덮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허위를 감추고 있는 공손한 형식은 농락과 같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거대한 거짓 덩어리였습니다. 박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쪼만한 파우치를 거절하지 않았던 건 빙산의 조각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다시 시계와 목걸이로 이어지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욕망의 민낯은 속물 드라마의 주인공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는 주연이었고 그러나 드라마 밖에 있었고 무대는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 인사의 뒷무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연결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에게 대한민국은 쉬웠습니다. 뇌물과 이권을 챙기는 데 쉬웠고 벌을 피하기 위해 죄를 지우려는 데 쉬웠습니다. 국민에게 엄중했던 법은 그 앞에선 이중적이어서 그는 법 앞에서 특별 우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를 방어하는 데 국가의 제도가 동원됐습니다. 지난 겨울 헬기를 국회로 날아들게 한 것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세간의 말처럼 그는 어쩌면 가장 대한민국을 위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와 자괴스러울지언정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김건희 씨도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지만 이제 궁지에 몰린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 답안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의 막후 권력은 탐욕을 쫓았습니다. 수치를 알지 못했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고는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부터 나왔지만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이라는 선례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김건희는 금기어였습니다. 그의 행보에서 곳곳에 먼지가 일었지만 김건희는 건드리지 못하는 영린이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북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K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뉴스는 해외로 긴급 타전됐습니다. 그가 감춰왔던 모습을 하나씩 뽑혀 나오는 길게 뻗쳐진 의혹의 뿌리들을 확인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포함해 검찰개혁,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이 앞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텐데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는 잡혔지만 세부 조율이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은 당정 간 또 정부 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입니다. 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도 국정과제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달간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000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들이겠다는 재정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며 재정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조건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건희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서울 도심에는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청계천을 포함해 서울 하천 29곳의 출입은 하루 종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갑자기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게 특성이라 서울시는 경계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남, 서북, 동북권 호우경보에 이어 오후 들어 동남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동부 간선도로 양방향이 거의 8시간째 통제되고 있고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의 일부 노선은 선로 침수로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반려된 인천 곳곳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 242mm, 덕적북리 241.9mm 등 오늘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와 인천 영종도에도 각각 198.5mm, 255mm가 내리면서 항공기 총 150편이 지연됐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의정부 중랑천과 고양 공릉청 등 하천 6곳에 홍수특보가 발령됐고요.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산사태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녁 들어서는 광명, 수원, 과천 등 경기 남부 10개 시군과 충남 태안과 서산 당진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우의 영향권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폭우가 추가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상향하고 호우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오늘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엔 밤사이 최대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춘천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송미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춘천대교 밑을 흐르는 북한강은 현재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조금 전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에 내린 비는 대체로 북부에 집중됐습니다. 철원 지역엔 오후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비에 철원과 홍천 등에선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를 덮쳐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는데요.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호우특보는 현재 강원 중북부 곳곳에 내려져 있고 철원과 화천, 춘천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밤사이 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은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륙과 산간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재난당국은 산간 지역 주민들은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확인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대교 앞에서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수도권 극한호우로 특히 인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역 앞 도로. 빗물이 가득 들어차면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지나가자 파도처럼 물결이 생겨나고 우산을 쓴 행인이 길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이 일대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버스 한 대만 지나가면 파도 쳐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는 거 50년보다 더 된 것 같아요. 1호선 인천역 앞 도로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불과 한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앞 도로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침수된 가게를 보며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쉴 새 없이 바닥을 닦아냈고 젖은 장판을 말리느라 한여름에 히터까지 틀었습니다. 장사는 멈춰놨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선 모래를 빨리 공수해서 쌓아놓은 상태예요.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선로가 빗물에 잠기면서 1호선 주안역과 부평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시장은 물바다가 되면서 냉장고와 쓰레기가 떠밀려왔습니다. 지하 상가에서는 상인과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야외공원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흙탕물 급류가 생겨 도로를 뒤덮다시피 했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해 인도가 잠겼고 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은 오늘 하루 침수 피해가 434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빗길에 초등학생들이 탄 버스가 미끄러지다 쓰러지면서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버스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터널 안 2개 차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소형 버스가 터널벽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8명 중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는 매고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끄러져서 터널 내 왼쪽 벽, 오른쪽 벽을 충격한 다음에 좌전도 됐답니다. 아침 7시쯤 경기도 포천시에서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70대 남성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영종도에서는 승용차가 호수에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소방 출동 당시 호수에 빠진 차량은 뒷바퀴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빗길 미끄러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경기 김포시 대보천에서는 차가 떠내려간다는 행인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보천 일대를 집중 수색해 차량을 발견했지만 신고 접수 5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80대 남성을 물 밖으로 구조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교차로에선 오늘 낮 시간당 한때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뒤 도로 곳곳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깨진 아스팔트 주위로 도로가 언덕처럼 올라와 있고요. 인도로 올라와서 보면 한때 여기까지 빗물이 넘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관에서 역류가 발생하면서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목까지 정도 차 있었고 물이 계속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맨홀 있는 데서. 최근 연이은 폭염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아스팔트가 녹고 솟고 꺼지는 걸 반복하다 파손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사회팀 고병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오늘 오전부터 제보가 쏟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지면서요. 제보 영상도 말 그대로 물밀듯이 들려왔습니다. 네. 먼저 낮 12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개화 지하차도 인근입니다. 승용차 바퀴 절반까지 빗물이 차올랐는데요. 물이 인도로 파도처럼 밀려드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하수가 역류하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맨홀이 물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곳을 지나던 차량 수십 대가 급격히 불어난 물에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고 제보자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입니다. 골목길 맨홀 여러 개에서 동시에 물이 역류하고 있는데요. 맨홀 뚜껑이 50kg에 달할 정도로 무거운데 수압으로 들썩이다 아예 열린 곳도 보입니다. 폭우 시 맨홀 주변 지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보자는 인근의 한 지하 상가에서도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저 맨홀 뚜껑이 50kg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 엄청난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상황도 심각하다는데 그곳에 있는 시청자들도 제보 영상 많이 보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고양 등에서도 오늘 하루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경기 고양시 도심의 모습입니다. 도로 항복판에 절반가량 잠긴 승용차가 비상등만 켜놓은 채 오도가도 못하고 고립돼 있는 모습 촬영됐습니다. 이곳은 인근 상가 반지하인데요. 빗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공릉천입니다. 하천변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물 위로 천막 윗부분만 조금 드러나 있고 놀이기구들도 대부분 잠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때 공릉천 하류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자,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사회팀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선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지만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비가 거의 안 온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한강과 건너 영등포구의 모습입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잠시 뒤 불과 몇십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습니다. 이 무렵 서울 서부와 경기도 고양, 김포 등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는 오전 9시 14분까지 시간당 149.2mm의 역대급 비가 내렸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1강수량은 오후 6시 기준 인천 덕적도 240.5mm, 장봉도 232.5mm, 경기 김포 232mm 등이며 서울 김포공항에도 223.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북서부에 이렇게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던 시각, 서울 일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서울 송파구, 동작구 기상청, 금천구의 60분 강수량은 0이었습니다. 차고 건조한 북쪽의 공기와 덥고 습한 남쪽의 공기가 서울 상공에서 맞부딪히며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비구름대 안과 밖의 강수량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 겁니다. 오늘 비도 그렇고 밴드형 강수예요. 강도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 강한 강수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차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문제는 이런 국지성 호우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내일까지 많은 곳 200mm 이상,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부 많은 곳 150mm 이상의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이 동원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반발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8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입니다.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 친윤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영장 집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행 8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검팀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혐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원 명부를 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 양측은 일단 20명의 통일교인 명단을 당원 명부와 대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샘플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20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당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당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다 압수수색 소식을 들은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을 빈집털이범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중앙당사에 압수수색하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극악 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지난달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한 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다는 내용을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송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당 지도부와 함께 여의도 당사로 올라와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특검팀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를 여는 거냐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이 오늘은 대전에서 후보 연설회를 열었는데요. 당내부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찬탄과 반탄 후보들이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는 연호를 선동했다. 출입이 금지된 전한길 씨. 충청 호남 합동 연설회에서도 전 씨는 출입을 못한 채 행사장 밖에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전한길이 가는 곳에 언론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부터 관심도 받고. 전 씨가 부채질한 당원 간의 갈등은 장외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전한길 씨는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준비한 원고 대신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한다며 전 씨를 공개적으로 치켜 세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전 씨를 고리로 한 이른바 반탄과 찬탄파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부부의 동시 구속까지 더해져 찬탄파 후보들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거의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직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부부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 장동혁 후보님,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강성 당원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전당대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저들이 유력의 전당대회가 당심을 모으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게 하면서 국민의힘을 더 큰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하루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광훈 씨 측에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폭동 배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유튜버 신혜식 씨가 또 다른 유튜버 배인규 씨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교회 쪽 번호로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에게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오후 4시 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서부지법 출석이었습니다. 문자에 나온 휴대폰 번호 주인은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날로 서울 서부지법 폭동 하루 전날입니다. 신혜식 씨는 서부지법으로 합류했고 광화문에 있던 전광훈 씨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혹은 측근을 통해 유튜버를 거쳐 전광훈 씨 측에 서부지법 총동원령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목사와 배 씨 통화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출석함에 따라 광화문 집회 인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수 있어 광화문 집회 일부 순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목사는 대통령실 인사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대통령실로부터 인원 지원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따로 인원을 모아달라든가 이런 요청은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냐고. 또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이 교회로 여러 번 왔지만 자신은 정치적 조언을 한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이야 왜 이렇게 정치를 하냐 말이야. 이렇게 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이야. 사회수석 비서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내란 수사 국면 때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수차례 연락했던 신혜식 씨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신 씨는 특검이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 세력의 밀착 관계가 속속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필로티 구조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유일한 출입로가 있는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돼 피해가 커졌습니다. 송사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삼킬 듯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속 물을 뿌리지만 불길이 1층 주차장 천장을 따라 확산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진하다 아니 뭐가 들린다냐 그거 옆에 쳐다보니까 불이 그냥 막 불길이. 이 불로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 바로 위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후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또 전신 화상 2명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세워진 리어카의 폐지 더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키울 조건은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는 이곳 주차장 안쪽에 있습니다. 출입구를 포함한 주차장 전체가 검게 탔고 지금은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불길에 휩싸였고 옥상도 없어 위로 대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물 1층 주차장은 3면이 막혀있는 필로티 구조에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6명이 숨졌던 경기 광명의 아파트처럼 필로티가 아궁이 역할을 했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2022년 5명의 사망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방음벽에 쓰이기도 했는데 불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난해부터 신축 다세대 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9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불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14년에 지어져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지난해 MBC는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 1을 화면에 띄웠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방심위의 징계 조치에는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한국의 언론 자유가 침해된 사례로 콕 집어 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1.
오늘 서울은 1위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전달한 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 국민의힘은 방송 속 파란색 1 화면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즉각 제소했습니다.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의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나온 수치를 그대로 전했고 파란색은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낮은 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색상이라고 한 MBC의 해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선방위의 제재 폭주는 이후 법원에 의해 겨우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국 정부 보고서의 언론자유 제약 사례로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미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작성해 펴내는 국가인권보고서. 어제 발표된 2024년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는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다면서도 국가보안법과 기타 헌법, 법률 조항의 해석과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언론사와 언론노조는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준정부기관, 즉 방심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MBC 날씨 보도와 징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윤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로 미세먼지 파란색 1 사건이 콕 집어 언급된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해선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일부 제한도 존재한다며 파업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교육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잊혀가는 친일 재산을 찾아낸 건 결국 시민이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유서 깊은 사적인 상당산성. 일제의 강제 병합에 앞장선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가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던 곳입니다.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가니 잡초가 무성한 땅이 보입니다. 민영휘의 아들 부부가 묻혀 있던 땅을 3년 전 국가가 환수하면서 후손이 묘를 파간 겁니다. 묘가 여기하고 저기에 있었고 여기에 이제 비석이 이렇게 이제 쭈루루 있었는데 친일파의 후손이 물려받은 이 땅을 찾아낸 건 지역의 풀뿌리 언론에서 활동해온 김남균 씨입니다. 남아있다고 환수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일괄해서 환수를 했어요. 김 씨는 6년 가까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추적 발굴해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땅이 있을 법한 지역의 토지 대장을 일일이 찾아본 뒤 의심 가는 땅의 등기부 등본을 모두 떼가며 소유권을 확인하고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땅이 맞는지 면밀히 따지는데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한 몇천만 원 들어갔죠. 이 가난한 신문사에서 부담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돈인데 국가가 하면 자기네들은 검색 하나면 될 작업들이에요. 그렇게 개인의 힘으로 한 땀 한 땀 찾아낸 친일파 후손 소유 의심 토지는 250필지, 2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치밀의 대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잘 살아요. 그 다음에는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일제에 부역하며 큰 부를 쌓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에 도심 1,800제곱미터의 땅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시민 2만여 명이 탄원서를 내가며 마가선 끝에 땅을 지켜냈습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소송이다.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까지 친일 청산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 현실. 스스로 책임을 떠안은 이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꾸 국력과 시간을 들이는 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정말 맞지가 않죠. 이쪽의 영역에서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렇게 시민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 친일 재산을 찾아낼 국가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이어가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15년째 무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 안 풀이 우거진 252제곱미터의 땅.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이명구 후손의 소유로 지난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가 찾아내 매매금지 가처분을 걸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일파 후손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다시 환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위가 없으니 적극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처음에는 환수 대상으로 봤다가 사실 빠져요. 2006년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후손이 소유한 2천억 원 규모의 땅을 찾아 환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연장 없이 해산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왕에 해왔던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엎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해 다시 조사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인 2011년서부터 현재까지 14년인데요. 국가에서 적발한 친일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모르죠. 자료가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서 친일 재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조사위를 재구성해 임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모두 안건으로만 머물다 자동 폐기됐습니다. 합의가 안 돼서 심사를 못했다 뭐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도 아직 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후손은 3만여 명. 국가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80년째 일제부역의 대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는데요. 남은 생존자는 이제 6분뿐입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1713번째 수요 시위. 새참비를 뚫고 수백 명의 시민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광복 80주년과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앞두고 열린 오늘 시위에는 97 이용수 할머니가 함께했습니다. 어린 나이 전장으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삶은 전쟁과 폭력을 몸에 새긴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런 일을 겪은 걸 잊지 않고 정말 죽어서라도 이걸 갚으려고 나는. 두 번째 탑출해가 나오다가 막 죽을 뻔했는데만 일이 형한테도 여기도 있고 뭘 찢었는 또. 100살이 다 된 할머니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숨을 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떠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데. 공식 사과 없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법적 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일본군 선노예제를 알게 되었어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허위 사실 유포. 모욕을 일삼는 우리 안의 극단 세력들도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법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망하려 하고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고쳐야죠. 올해 두 분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97인 이용수, 박필근, 강일출, 95인 김경애, 그리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두 분의 할머니까지 이제 생존자는 6명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광복, 일본에게는 패전 80주년인 올해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일본에선
오히려 극우 세력의 돌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은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양분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에서 북서쪽 차로 2시간여를 달리면 군마현 오이즈미 마츠에 도착합니다. 인구 4만 명의 작은 지자체인 이곳은 일본 내에선 외국인 마을로 유명합니다. 인구의 약 22%는 외국인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브라질 혹은 페루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경제를 이끄는 지역입니다. 15年から。仕事はパナソニック。 그런데 이런 곳에서 외국인 배제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참정당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최다 득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퍼스트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中小企業は非常に人手不足に悩んでいたと。そこに日系人の方が入ってきて働いてもらったんですよ。 대신 인기 극우 유튜버 출신이 당대표인 참정당의 주 무대, SNS에선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가 쉽게 힘을 얻었습니다. 가미야 대표의 연설 영상엔 8월 15일 가족과 함께 야스쿠니에 참배할 것이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댓글이 가득합니다. 日本のことを一生懸命考えてくれてるなと思って、嬉しい気持ちになります。 3년 전 한석에 그쳤던 참정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14석을 얻으며 빠르게 세를 불렸고 이후 여론조사에선 창당 5년 만에 자민당에 이어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올라섰습니다. 패전 80년인 올해 분명한 현실이 된 극우의 약진은 일본의 위기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日本政治の保守化、もっと言うと右傾化ということを非常に危惧するという声がですね、周辺諸国、諸外国からですね出てく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す。大日本帝国憲法の時に戻そうとしている。だから戦争になってしまう。 극우 정당의 이 같은 빠른 성장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예정된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한 결정일 뿐 몸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독일 하일브론 대회 참가자로 모습을 드러낸 우상혁. 하지만 몸을 푸는 과정에서 종아리에 경련을 느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그대로 귀국했습니다. 쉬었다 가라, 일보 후퇴하고 가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몸에서 그렇게 좀 쉬었다 가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크게 다쳤다라면은 세계 선수권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국제대회 7연속 우승에 지난달 시즌 세계 최고 기록도 달성한 우상혁. 기대가 큰 만큼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을 포기한 이유도 확실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세계 선수권을 위해서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훈련을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게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상혁은 내일 검진을 받고 곧바로 9월 세계 선수권 준비에 돌입합니다.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내 프로리그인 LCK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다음 달 MBC를 통해 지상파 최초로 생중계됩니다. 2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e스포츠의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 LCK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다음 달 28일 M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2018년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 지상파에 중계된 적은 있지만 국내 프로리그가 지상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해 국내 최강팀을 가리는 이번 결승전에서 승리하는 팀은 오는 10월 최상위 국제대회인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의 상위 시드를 받고 출전하게 됩니다. 장대 높이뛰기 세계 최강자 듀플랜티스가 6m 29를 넘어 또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이 무려 13번째 세계 기록인데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역은 계속해서 폭우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얇고 긴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곳은 충남 아산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 북서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체전선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고 인천과 서울 은평, 김포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서울 김포공항엔 243mm, 인천 영종도에도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의 추가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까지가 이번 호우의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 속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광복절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